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해외 축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해외 축구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배트맨에서 이제 기준점 같은 것들이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추정치로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참고만 되시길 좀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로마 대 토리노 경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이제 생각보다 그 앞선 경기들이 되게 좀 꾸역승이었어요. 볼로냐가 되게 좀 공세적으로 나와가지고 첫 골을 득점한 이후에는 좀 쉽게 갈만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골을 뽑지는 못했습니다. 찬스는 좀 많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피사전. 이거는 피사가 승격팀이기 때문에 로마가 좀 쉬울 거라고 보였지만은, 이 로마가 피사 상대를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꾸역승이었다. 사실 이제 가스페리니 감독이 왔기 때문에 가스페리니 감독이 아탈란타에서 보여줬던 되게 공격적인 축구들, 그런 것들이 로마에서 보여진다면은 정말 재밌을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여태까지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상대인 토리노, 인터밀란한테 대패하기도 하고 피오렌티나랑 비기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토리노의 연이은 핵심급 이탈이 되게 좀 커 보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뭐 브레메르 이탈부터 시작을 해서 윌프레드 싱고라든지, 당장 작년에도 뭐 부온조르노 내보냈고요. 수비 쪽에서 매번 이렇게 핵심급 자원들이 다 빠졌고, 심지어 올해는 이제 골키퍼인 밀린코비치 사비치, 작년에 제가 최소한 승점 6점은 걸어다 줬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또 사무엘레 리치까지 밀란으로 떠나 보내면서 진짜 이탈이 많이 심한 것 같거든요. 나는 토리노가 이렇게까지 전력이 매년 빠지는데도 어떻게 좀 유지를 하는 거 보면 대단해 보이기까지 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특히 올 시즌에는 되게 좀 많이 불안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력차도 그렇고, 아직까지 로마도 크게 뭐 자리 잡은 시점 같지는 않은데, 전 이거는 로마가 홈이라면, 작년에도 로마는 홈발을 굉장히 잘 받았던 팀이기도 하죠. 2년 연속으로. 그래서 로마가 일단 뭐 홈이라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일단 로마의 승리는 받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로마의 마헨이라든지 햄무, 뭐든지 좀 갈만해 보이긴 합니다. 아마 로마의 1마엔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1.7을 넘는다. 그러면은 마헨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피사 대 우디네스예요. 지난 시즌 제노아에서 잘렸던 감독 질라리노 감독이 피사로 떠났습니다. 질라리노는 이제 현역 시절에도 괜찮은 공격수였는데 감독으로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노아에서 너무 좀 애들도 많이 팔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리긴 했지만, 어쨌든 피사라는 이런 승격팀을 만나서도 지금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좀 강팀한테도 석패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로마한테도 1대0으로 나름대로 잘 비겼고, 그 전에 아탈란타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대잖아요. 이 경기까지 비겼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피사는 영입 자체도 되게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같이 승격한 애들에 비해서 진짜 라인업 자체가 진짜 대부분 2부 리거 급이거든요. 그런데도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 왕년의 유망주라든지 진짜 이름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진짜 많은데, 그랬는데도 이 정도 성적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올 시즌 이제 우디네스도 쌍포를 다 팔기도 하고 전력이 많이 좀 다운돼 있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올 시즌도 우디네스도 잘해봤자 진짜 중하위권일 것 같고, 아마 두 팀 모두 다 하위권을 전전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기는 딱히 뭐 크게 건드려서 좋을 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뭐 지난번처럼 피사의 프레임 같은 것들이 배당이 좀 나오면 좋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1.7을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좀 맛이 없는 경기 같다. 그 정도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딱히 뭐 고배당을 갈만한 그런 건덕지도 많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아탈란타 대 레체 경기, 뭐 긴말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아탈란타의 승리 보는 쪽보다는 지금은 레체의 프레임 보는 방향성이 편하다. 이게 확실히 아탈란타가 지킬 애들은 꽤나 잘 지켰어요. 이번에 뭐 루크먼도 지키고, 중원에 이제 에데르송도 지키고, 이거는 좋은데, 가스페리니 감독이 떠났고 득점왕을 했었던 레테기까지 떠났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확실히 아탈란타의 그런 가스페리니스러운 축구, 공격적인 축구는 바뀐 감독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제일 먼저 든 것 같아요. 애당초 이번에 지금 아탈란타 맡은 이반 유리치 감독은 그 전에 이제 감독 생활을 했던 내내 되게 좀 수비적인 성향이 있는 감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세리아에서만 뭐 크로토네, 헬라스 베로나, 토리노, 작년에 로마 뭐 이런 식으로 맡았었는데, 이런 좀 빅리그급 팀들을 맡은 적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 중위권에서 좀 경쟁력을 보였던 그런 팀들만 좀 단단하게 키워냈지, 아탈란타 같은 팀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맛이 없다. 그래서 물론 저는 뭐 레체 이런 뭐 경쟁력을 높이 사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뭐 크리스토비치 정도 하나 남았다. 전반적인 라인업 자체가 작년에 뭐 도르구도 팔기도 하고 아쉬워졌다는 얘기만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뭐 프렌 쪽으로 봐야 되는 매치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만큼 아탈란타는 제 맛이 안 나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또 이제 감독도 뭔가 아다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레체 프렌, 일단은 만약에 2프렌 같은 것들이 배당이 좋으면은 가볼 만한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1프렌으로 도전해도 크게 뭐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또 사스올로 대 라치오 경기입니다. 사스올로가 나폴리한테 진 거는 그럴만하죠. 근데 그 다음 경기 이제 크레모네스의 원정, 같이 승격했던 크레모네스의 원정 가서도 이렇게 3대2로 졌었거든요. 야, 사실 이제 사스올로의 라인업 같은 것들 보면은 그 전에 뭐 일부 리그 컵들도 꽤나 있고요. 도이그라든지 로리한테 우리가 안 말하고 베라르디, 그리고 마티치까지 싸우기도 하고. 사솔로는 세리아 시절에 남아있던 애들도 꽤 있는데, 야, 근데 뭐 전반적으로 베라리나 마티치도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는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 경기 이제 라치오는 코모한테는 졌어요. 저는 올 시즌 코모가 돈도 굉장히 많이 썼고,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자체가 굉장히 좀 상위권 팀들한테도 도전할 만한 그런 좀 기대가 되는 팀이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코모 원정을 라치오가 질만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또 베로나를 만나가지고 홈에서 4대0으로 또 갭했다.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제 사리 감독은 그 전에 뭐 라치오를 맡을 때도 그렇고 되게 좀 공격적인 감독이잖아요. 나는 사리 표의 라치오 축구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저는 좋은 방향으로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전 이번에도 라치오가 전력이 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이거는 라치오가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네. 이건 제가 봤을 때 라치오가 그래도 지금 원정이기도 하고 좀 보자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라치오는 또 이제 그 영입 징계를 당했었죠. 영입 금지 징계를 당해가지고 이적 시장에서의 수요 같은 것도 좀 모자랐었기 때문에 라치오의 배당이 좀 괜찮아야지 갈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최소한 1점 원정에서 1.8 이상은 받아야지 갈만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정도 배당이 안 나온다? 그럼 차라리 그냥 저는 오바 같은 것도 생각해봄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밀란 대 볼로냐입니다. 원래는 이 맞대결은 밀란이 조금 센 편이었었거든요. 자, 뭐 당장 지난 몇 년간의 맞대결 같은 거 봤을 때 이제 볼로냐가 홈 전적이 굉장히 강한데 밀란은 막 그것들을 깨뜨려 왔었던 팀이기도 해요. 중간중간 뭐 무승부도 많고 했지만 어쨌든 밀란이 볼로냐한테는 굉장히 강했었다. 이게 볼로냐가 2025년 2월 작년에 이때 한번 이기기 전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밀란이 많이 볼로냐 이겨왔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볼로냐가 2025년 작년에 홈 경기에서 한번 이긴 적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 화면에 아예 이제 또 볼로냐가 이긴 적이 없잖아요. 대부분은 밀란이 다 승리를 했던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딱 2016년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로냐가 이겼을 때입니다. 13승 3무로 엄청 볼로냐한테 강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작년에만 2번 깨진 모양새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코파 이탈리아 결승 같은 데서도 중요한 무대에서도 밀란이 패배를 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좀 망설여지는 감이 있습니다. 원래는 밀란이 볼로냐 킬러인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뭇 좀 사그라들었다. 특히 이제 뭐 볼로냐도 이번에 은도예라든지 부케마 이런 전력들이 좀 떨어진 것도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홈 경기도 아니고 산시로 원정이기 때문에 볼로냐를 그렇게 막 높이 올려칠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게 밀란도 이번에 보면 이적 시장 상으로는 잡담들을 많이 팔고, 대신에 뭐 은kun쿠, 에스투피냐, 라비오, 리치, 본도 막 득점가들도 되게 많이 샀거든요. 나름대로 이적 시장 잘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AC 밀란이. 그리고 이제 알레그리 감독 역시 옛날에 뭐 밀란을 맡았을 때도 위닝 멘탈리티가 있었던 감독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팀이 좀 자리를 잡히면 볼만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뭐 레앙이 없기도 하고 밀란의 전력이 그렇게까지 막 잘 나오는 형태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고배당 접근, 사실 언더오버는 좀 어렵고 저는 그냥 고배당 접근이 나아 보이긴 하네요. 밀란의 햄무가 조금 더 앞서 있을 것 같긴 한데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만 하고, 전 이 경기는 고배당 접근이 맞아 보입니다. 보이는 거는 그냥 원래 밀란이 볼로냐한테는 엄청나게 강했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좀 깨져가지고 딱히 뭐 크게 이렇게 다가오는 점은 별로 없는 거, 그게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시티 대 맨유 EPL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좀 이제 재밌을 만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펩이 맨시티 감독으로 부임한 이래 첫 이제 3경기 동안 승점이 3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뭐 울브스를 잡은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뭐 토트넘이나 브라이튼한테 지면서 또 어려운 상대이기도 하죠. 어쨌든 3경기 동안 승점 3점 먹었던 게 펩시티 이래 최소치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은 맨시티와 맨유의 격차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 사이에 맨시티는 뭐 챔스까지 우승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맞대결상으로는 맨유가 생각보다 잘 비빈 게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맨시티 원정도 있었고 이랬는데도 맨유가 맞대결에서는 꽤나 잘 비빈 모양새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좀 돋보이는 게 보이기도 하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맨시티의 부상자 명단입니다. 자, 맨시티의 부상자 명단, 뭐 시에리키라든지 아이트 누리, 베티넬린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바르디올, 쿠샤노프, 루이스, 스톤스, 포든, 코바시치, 오랄리,
필립스, 사비뉴, 마르무시 총 13명의 선수, 그리고 이 중에는 뭐 주전급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렇게나 부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펩시티의 사이클이 뭔가 좀 명확한 하락세를 타고 있다든지, 그리고 메뉴는 이번에 좀 영입도 되게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검증은 확실히 덜 된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맨시티한테 상대적이 강했다든지 뭔가 좀 신선함을 보이고 있는 점들,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 경기도 충분히 메뉴의 프렌 쪽으로 검토를 해볼 만한 경기처럼 보이거든요. 과연 이것도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메뉴의 프렌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막 한 최소한 1.7이나 8 정도는 돼야지 볼만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맨시티 쪽을 그냥 무난하게 뭐 낮은 배당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매치 같습니다. 유로바스켓 결승전과 그리고 3, 4위전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배트맨에는 기준점 같은 것들이 올라오지 않아 있어가지고 제가 뭐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 바탕으로 좀 더 축성을 한 거니까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그리스 대 핀란드 경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 라운드가 됐으면 예측이 사실 좀 무의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여러가지 뭐 수치들만 수정해가지고 자료 준비한 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그리스는 이번 대회 내내 좋은 야투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쿤보 같이 상대 리머테 확률 높은 공격을 노리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높은 3등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야투율과 3점 슈터 전세 38.4% 정도로 괜찮은 면이 있었거든요. 반대로 핀란드는 이번 대회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야투 시도를 한 팀이었었지만은 그에 반해서 야투의 효율성 좋지가 못했다. 에이스인 마카넨도 효율이 좋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3점도 30%가 안 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는 건데, 공격 기회는 많이 가져갔지만 그거에 반해서는 득점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대회 때 마카넨 말고도 옆에서 뮤리넨이라는 2007년생으로 이 친구가 조금 뭐 도와줬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튀르키예전에서는 좀 많이 막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원래 국제대회에서 쿤보가 그렇게까지 별로 못한 경기가 많이 없는데, 그날따라 이제 또 센군과 오스마니, 튀르키예가 이렇게 좀 두 명의 트윈타워 빅맨을 쓰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이외에는 뭐 슬로우카스 같은 친구들이 뭐 분전해줬지만 제가 저번에도 이 수비 쪽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랬는데, 뭐 이런 친구들이 3점 조금 터진 거 말고는 그리스의 3점이 좀 안 터진 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3, 4위전도 여태까지 쭉 봤을 때는 뭐 스코어 나온 거라든지 주축 선수들이 뭐 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봤을 때는 다들 뭐 열심히는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냥 그런 것들만 비춰지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뭐 예측하기에 뭐 딱히 바람직한 경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가 지금 기준점이 거의 뭐 170점이 육박하게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그 정도 점수면 그냥 언더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리스는 이번 대회 때 야투 시도나 3점 시도, 자유투 시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적은 면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뭐 핀란드는 사실 뭐 공격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언더 템포 게임에서는 좀 맞춰가줄 만도 하다. 그리고 이게 좀 효율이 좋지 못한 것들,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뭐 언더, 조금 더 나은 쪽은 저는 당연히 그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팀적인 뭐 캐리력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뛰는 동료들의 수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는 그리스가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언더라든지 저는 그리스 쪽으로 좋게 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튀르키예 대 독일 이제 결승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승에 올라올 만한 팀들끼리 붙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대회 때 이제 세르비아나 뭐 프랑스 같이 다른 또 이제 우승 후보군들이 있었지만은,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 자체가 일단 독일이 가장 독보적이라고 봤었고, 그 다음이 저는 터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번에 평균 득점이 독일이 1등이고 터키가 3등입니다. 야투율은 터키가 1등이고 독일이 2등이에요. 3점 슛은 터키가 1등, 그리고 독일이 아마 2등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대회 때 가장 좀 효율 좋고 잘했던 애들이 만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얘네들이 뭐 야투의 시도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엄청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독일이 한 3등 정도 하지만은 터키는 그렇게까지 많은 시도를 하진 않았었다. 대신에 높은 효율성이라든지 자유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괜찮게 지키는데, 자, 지난번 경기 때 이제 튀르키예는 그리스를 꺾을 때 당연히 쿤보에 대한 의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투빅을 썼습니다. 투빅. 이날따라 센군이 오스마니를 활용한 좋은 연계 플레이들, 어시스트 능력들,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서 센군이 야투율이 그렇게 다른 날보다 좋지는 않았는데 오스마니가 오픈 찬스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마도 독일 상대로는 이런 플레이를 하다가는 또 이제 매치업 헌팅을 역으로 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 때는 그냥 원빅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제 독일은 지난번 경기 뭐 핀란드를 상대로 꽤 쉬운 게임을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추격도 당하기도 했었었죠. 그래도 팀을 지탱했던 건 역시나 슈로더와 바그너의 원투펀치들이죠. 두 선수 모두 다 20득점 넘게 아마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슈로더가 그 전 경기 때는 조금 야투 같은 것들이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날 뭐 리딩이면 리딩, 외곽포면 외곽포 전반적으로 다 잘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봉가나 뭐 로우, 다실바
좋은 수비 같은 것들로 유지도 잘 해주고, 특히 트리스탄 다실바가 이 경기에서는 4강전에서는 특히 또 3옵션의 노릇을 잘 해줬었거든요. 이게 멤버의 좀 운영 폭 같은 것들이 튀르키예가 꽤나 다른 팀에 비해서는 라인업이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독일이 훨씬 더 앞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적으로 말하면은 튀르키예 이제 베스트 5 중에서는 뭐 센군 정도 말고는 현직 NBA 리그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지만은, 독일은 뭐 슈로더라든지 뭐 프란츠 바그너, 여기다가 뭐 트리스탄 다실바도 있고 벤치에도 전현직 이런 NBA 리거들이 많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전력 자체는 저는 독일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이게 저는 원래 좀 튀르키예 프레임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볼까 했었는데, 그냥 정석적으로 접근한다면은 독일이 조금 더 우승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게 그나마 이제 터키가 조금 앞서는 거는, 이번 대회 때 독일이 평균적으로 한 75실점 정도 했었고 튀르키예가 한 72.5실점. 이것도 실점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제 튀르키예가 좀 걸어온 길들이 좀 이제 수월한 상대들을 만났다, 이런 것들도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독일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것도 근데 기준점이 앞선 경기 이제 그리스 대 핀란드가 169.5였던 거에 비해서 기준점을 한 173점 정도를 줬더라고요. 그대로 간다면은 저는 오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